나는 한도영, 올해 70살이에요. 서울 변두리 골목에 있는 작은 고깃집 도영이네를 운영하고 있어요. 20대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 불판 앞에서 고기를 구워왔어요. 내 손은 이미 기름때가 배어 검게 변했고 머리카락은 고기 냄새가 스며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남편이 딸아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나에게 유일한 방법은 이 작은 고깃집이었어요. 처음에는 고기 굽는 법도 제대로 몰라서 손님들한테 구박받기도 했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골랐어요. 신선한 삼겹살, 갈비, 목살.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고기를 고르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죠. 가게 문을 열면 오후 1시, 마감은 밤 11시. 하루 15시간을 불판 앞에서 보냈어요. 딸아이가 어릴 때는 업어가면서 일했어요. 엄마 왜 맨날 고기 냄새나? 딸이 투정 부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 일로 딸을 키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경영학과를 나온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이 동네에 처음 왔을 때는 손님이 하루에 2~3팀밖에 안 왔어요. 하지만 정성껏 고기를 구워주고 반찬도 정갈하게 차려드렸더니 조금씩 입소문이 났어요. 특히 우리 집 양념갈비는 유명해져서 주말이면 줄 서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고기 맛있어요. 또 올게요라고 말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가족처럼 대해주실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김 사장님은 15년째 오시고 박 과장님은 딸 결혼식 때 축의금까지 주셨어요. 이 고깃집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내 꿈이자 삶의 터전이었어요. 가게 건물은 월세였지만 1층 상가와 2층 주택이 붙어 있어서 편했어요. 딸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는 혼자 살기 적적했죠. 그래서 딸이 결혼하고 엄마 혼자 사시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사위 김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딸이 자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장모님이 고깃집을 하시니까 우리도 편하네요. 맛있는 고기 자주 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죠. 하지만 3년 전 딸과 사위가 2층으로 이사 온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올라온다, 연기가 심하다, 손님들 시끄럽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심인 것 같았어요. 딸도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에는 엄마 고생 많으세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잘 살아요라고 했는데 요즘은 엄마도 이제 좀 쉬세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계속 일하시면 안 돼요라는 말만 해요.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었어요. 무릎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오래 서 있다 보니 관절염이 왔어요. 하지만 아직 일할 수 있어요. 단골 손님들도 사장님 건강하시죠?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라고 걱정해 주시지만 이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내 인생의 전부였던 이 고깃집이 이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도 불판 앞에서 고기를 뒤집으면서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족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정말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에 사위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장모님, 잠깐 얘기 좀 할게요라고 하더니 불판 앞에서 고기 굽는 나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죠. 장모님, 고기 냄새가 2층 집까지 올라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단호했어요. 나는 당황해서 미안해, 환풍기를 더 돌릴게라고 했지만
사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쉬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쉬라는 말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사위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아직 건강해. 일할 수 있어. 내가 말하자 사위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아이를 가질 계획인데 아이 얘기가 나오니까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아이에게 고기 냄새가 좋지 않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 소음도 심해서 사위가 말할 때마다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40년 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일이 이제는 방해물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살라는 얘기야? 내가 물었더니 사위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가게를 정리하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게를 정리하라고? 내 인생의 전부인 이곳을 포기하라고? 김민수,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 말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실 건가요? 사위가 마치 내 걱정을 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 진심은 달랐어요. 나는 괜찮다고.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내가 소리치자 사위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장모님, 현실을 보세요. 이 동네도 재개발될 예정이고 임대료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지금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얘기까지 꺼내는 걸 보니 사위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 딸의 남편이, 내가 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뭘 하고 살라는 거야? 이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힘없이 물었더니 사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푹 쉬시면서 손자 돌봐주시면 되죠.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손자 돌봄이 40년 동안 사업을 해온 내가 이제는 손자 돌보미로 살라는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딸을 키우고 사위까지 편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뒷방 늙은이가 되라는 거야? 사위가 올라간 후 나는 한참 동안 불판 앞에서 멍하니 있었어요. 고기가 타는 냄새도 모른 채로 말이에요. 내 귀에는 계속 사위의 말이 맴돌았어요. 이제는 좀 쉬셔야죠. 그 말이 내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말로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 내가 틀린 걸까요? 40년 동안 자랑스럽게 해온 일이 이제는 민폐가 된 걸까요? 사위 말대로 정리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가게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요? 정말 모르겠어요. 사위와 그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 후 내 무릎이 갑자기 심하게 아파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했어요. 딸이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어요. 엄마, 이제 정말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으셔야 해요라고 하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딸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아프면 딸도 힘들 텐데.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필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관절염도 상당히 진행됐고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이 실감났어요. 이제 불 앞에 오래 서지 마셔야 합니다. 무릎에 계속 무리가 가면 나중에 걸을 수도 없게 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불 앞에 서지 말라고? 그럼 내가 뭘 하고 살라는 거죠?
수술은 안 해도 되나요? 내가 물었더니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상태로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로 버틸 수 있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수술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렸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들었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사위가 아래로 내려왔어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병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물어보는 것 같았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의사가 무릎이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 내가 말하자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무릎도 안 좋으신데 계속 그렇게 서서 일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위의 그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내가 아픈 걸 다행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도 편하고 장인어른도 편하고 일석이조네요. 사위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 건강이 아니라 자기 편함이 먼저였어요. 내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일궈낸 이 가게가 이제는 그들에게 방해물일 뿐이었어요. 내 무릎이 아픈 것도 그들에게는 가게를 없앨 좋은 핑계였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위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 치킨집, 피자집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말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고깃집은 힘들다고. 배달도 안 되고. 배달 얘기까지 꺼내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시켜 먹어요. 굳이 고깃집에 와서 먹지 않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사위가 마치 세상 물정을 가르쳐 주듯 말했어요. 내가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임대료도 계속 오르고 있고 재료값도 비싸지고 장모님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에요. 사위가 계속 나열하는 현실적인 이유들을 들으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무릎 수술 받으시고 푹 쉬시면서 저희 손자 태어나면 돌봐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더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손자 돌보기를 또 언급했어요. 내가 사업가에서 할머니로 역할이 바뀌어야 뜻이었죠.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정말 내가 틀린 걸까요?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하는 일이 더 이상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니면 사위가 내 일을 빼앗으려는 걸까요? 무릎이 아픈 것만으로도 속상한데 이런 생각까지 하니 더욱 우울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를 내려다봤어요. 4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이곳이 이제는 내게 독이 되어버린 걸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무릎 수술 날이 정해졌어요. 간단한 관절 내시경 수술이라고 했지만 70살 나이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수술 전날 밤 나는 딸에게 말했어요. 내일 수술인데 혹시 시간 되면.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 저도 가고 싶지만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해서. 사위는? 내가 물었더니 딸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 오빠도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간단한 수술? 내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큰 일인데. 수술 당일 새벽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가족란에 쓸 이름이 없어서 딸의 이름을 적었지만 정작 딸은 옆에 없었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혼자라니. 수술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보니 모두 가족들이 함께 있었어요. 할아버지 옆에는 아들, 딸들이 앉아 있고
할머니 손을 며느리가 꼭 잡고 있었어요. 나만 혼자 앉아 있는 게 너무 초라했어요. 한도영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고생해서 딸을 키웠는데 정작 내가 수술받는 날에는 혼자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어요. 다른 침대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괜찮으세요? 아프시죠? 하면서 보살펴주는데 내 침대 옆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간호사가 물어봤어요. 보호자는 언제 오시나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딸은 오후에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나서 온다고 했거든요. 사위는 아예 연락도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내가 대답하니까 할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바빠서. 하지만 수술날만큼은 와줘야 하는데. 할머니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오후 3시가 되어서야 딸이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아이들 때문에 늦었어요. 딸이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가 가장 불안하고 외로웠던 시간을 혼자 보냈거든요. 사위는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내가 물었더니 딸이 머뭇거렸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무난 인사드린다고 했어요. 급한 일? 내 수술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인가요?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서러웠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밤새 돌봐주는데 나는 간병인도 없이 혼자였어요. 딸은 엄마는 워낙 건강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70살이 어디 건강해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넘어질 뻔했어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도와줬어요. 가족분은 어디 계세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퇴원날 딸이 데리러 왔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앞으로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딸의 말을 듣고 있는데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이제 정말 가게 정리하셔야겠네요. 다리도 안 좋으신데. 집에 돌아와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니 막막했어요. 다리가 아파서 오르기가 힘들었거든요. 사위가 뒤에서 말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실 텐데 1층에서 그냥 쉬세요. 가게는 문 닫고 1층에서 쉬라고. 그 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날 밤 가게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였나? 40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일하고 딸을 키웠는데 결국 혼자서 수술받고 혼자서 회복해야 하는 존재였나?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 몰랐어요.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가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내 가게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했던 걸까? 정말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서러워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무릎은 여전히 아팠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지만 혼자 병원 다니기가 쉽지 않았어요. 딸은 엄마, 택시 타고 다니세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바빠서 하며 매번 핑계를 댔어요. 사위는 아예 관심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아래로 내려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장모님, 제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이 건물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팔면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은데요. 갑자기 부동산 얘기,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팔아서 뭐하게? 내가 당황해서 물었더니 사위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파트로 이사 가시죠. 관리하기도 편하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무릎에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고 결국 자기들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40년 동안 살던 집을 왜 팔아야 하는데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딸이 내려왔어요.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아이들 깰까 봐요. 딸마저 사위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민수 오빠 말이 맞아요. 계단도 힘드시고 그럼 내 가게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물었더니 사위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가게는 이미 접으셔야 할 상황 아니세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손님도 별로 없고 손님이 없다고 단골 손님들이 매일 와주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은 내가 수술로 약해진 틈을 타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가게도 내 집도 내 인생도 말이에요. 장모님, 이제 좀 편하게 사시라고요. 손자들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시잖아요. 나는 아직 70살이야. 죽은 게 아니라고. 내가 소리쳤더니 딸이 화를 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걱정? 정말 내 걱정이었을까요? 그날 밤 나는 가게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40년 동안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건강이 약해지자 이들은 내 인생을 정리해버리려고 했어요. 마치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 할머니가 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가족보다 단골 손님이 더 내 걱정을 해주다니. 우리 가게 없어질지도 몰라요. 내가 말하자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이렇게 맛있는 고깃집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 가요? 40년 동안 여기 다녔는데. 할머니의 말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때 사위가 내려왔어요. 할머니를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장인어른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가게를 정리하려고 하세요. 내가 정리하려고 한다고?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나요? 할머니가 가신 후 나는 사위에게 따졌어요. 내가 언제 가게 정리한다고 했어? 사위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장모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나이도 있으시고. 현실? 내 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포기 안 했어. 내가 외쳤지만 사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이 나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저녁에 딸과 사위가 2층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너무 고집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곧 포기하실 거예요. 그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의지가 꺾이기를, 내가 굴복하기를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비록 무릎은 아프지만 내 가게는 아직 살아있고 나도 아직 살아있어요. 이들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정리하게 두지 않겠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정말 내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이들이 틀린 걸까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무릎이 아파도 참고 견뎠어요. 사위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절대 그들의 뜻대로 해주지 않을 거예요. 오전 10시쯤 낯선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한도영 사장님이세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남 부동산 대표 김철수입니다. 따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딸이
딸이 언제 부동산에 연락을?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려고 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부동산 대표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이 건물 매매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시세가 꽤 좋더라고요. 그 순간 내 머리가 하얘졌어요. 딸과 사위가 내 몰래 부동산까지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전 팔 생각 없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부동산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요즘 같은 시국에 이런 상가 건물은 관리하기 힘드시죠?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이 팔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또 나이 얘기. 모든 사람들이 내 나이를 핑계로 내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네요.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위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부동산 대표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장모님 김 대표님과 좀 얘기해 보세요. 조건이 정말 좋거든요. 사위가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속이 뒤틀렸어요. 내 동의도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하다니. 나는 안 판다고 했잖아. 내가 소리를 지르자 부동산 대표가 당황했어요. 사위가 급하게 나를 달랬어요. 진정하세요. 그냥 상담만 받아보시라고요. 상담? 이미 다 계획해놓고 상담이라고? 부동산 대표가 나갔지만 나와 사위 사이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왜 내 허락도 없이 부동산을 불렀어? 내가 따져 묻자 사위가 대답했어요. 장모님,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좋은 기회인데 그냥 넘기면. 기회? 내가 40년 동안 살던 집이 너희들에게는 기회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위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릎 수술도 받으셨고 가게 운영도 힘드시잖아요.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들은 내 수술을 기회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약해진 틈을 타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던 거죠. 내 건강이 나빠지기를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저녁에 딸이 내려왔어요. 엄마, 부동산 대표님이 연락 왔다던데. 왜 그렇게 화내셨어요? 딸도 공범이었어요. 내가 연락했다며? 내가 물었지만 딸은 시치미를 뗐어요. 민수 오빠가 알아서 한 일이에요. 너희들이 내 집 팔려고 작정했구나? 내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건데. 내 생각? 정말 내 생각해서 한 일일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물어봤어? 내가 이 집 팔고 싶다고 했어? 내 질문에 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렇죠. 한 번도 내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정해놓고 강요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나는 2층으로 올라가서 사위에게 직접 말했어요.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 너 우리 집 팔아서 너희들 집 사려는 거지? 사위가 잠깐 당황했지만 곧 태연해졌어요. 그것도 있지만 진짜 장모님 건강을 걱정해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보로 보여?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사위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아이 교육 때문에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가고 싶어요. 장모님도 관리, 편한 아파트로 가시고. 드디어 본심이 나왔어요. 내 집을 팔아서 권리금 받아 자기들 집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내 건강이나 편의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돈이었어요. 그럼 내 가게는? 내가 물었더니 사위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포기하셔야죠. 이미 한계에 왔잖아요. 그 순간 내 안에 뭔가가 폭발했어요. 한계? 내가 언제 한계라고 했어? 너희들이 나를 한계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사위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 순한 장모님이 이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을 테니까요. 내일부터 가게 문 다시 열 거야. 그리고 집도 절대 안 팔아. 너희들이 원하면 나가. 내가 선전포고를 했어요. 사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70년을 산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날 새벽 5시 나는 일어나서 가게로 내려갔어요. 무릎이 쑤셨지만 참고 견뎠어요. 40년 전 이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정리했어요. 가게는 30평 정도 되는 단층 건물로 입구에 들어서면 8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고 안쪽에는 주방과 고기를 굽는 석쇠들이 있어요. 벽에는 40년간 모은 단골 손님들과의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죠. 이 모든 게 내 인생의 증거예요. 오전 7시쯤 첫 단골 손님인 박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30년 넘게 매일 아침 소주 한 잔에 곱창을 드시는 분이에요. 사장님, 어제 문 닫혀 있던데 어디 아프셨어요? 할아버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코끝이 찡했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매일 문 열 거예요. 내가 힘차게 대답하자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야죠. 이 동네에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체인점만 하는데. 할아버지의 말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오전 10시쯤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위가 화가 난 듯 발을 구르며 내려오는 소리였어요. 가게로 들어오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정말 가게 여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 가게인데 왜 못 열어? 내가 대답하자 사위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들 소음 때문에 손님들 불편해할 텐데. 갑자기 아이들을 방패로 내세우네요.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사위가 가게를 없애고 싶어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위층에서 뛰어다니면 아래 가게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이 불편해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뭐라고 한 적 없었는데. 그럼 애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면 되잖아. 내가 말하자 사위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장인어른, 애들이 어린데 어떻게 하루 종일 조용히 있어요?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이 가게로 너희들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나가라고. 다른 데 살아. 사위의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딸이 황급히 내려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싸워요? 아이들이 다 들었잖아요. 딸이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예전엔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변했다고?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변한 거잖아. 나는 안 변했어. 너희들이 내 나이 들고 아픈 걸 이용해서 내 인생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지. 딸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다니신 김 사장님, 회사원인 이 부장님, 근처 미용실하는 최 언니. 이분들을 보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위층에서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했어요. 손님들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사장님, 위에서 뭐 하나요? 김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조금 있으면 조용해질 거예요. 내가 사과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솟았어요. 분명히 사위가 일부러 아이들을 시켜서 더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 가게 영업을 방해하려고 말이에요. 오후 2시쯤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이 모두 놀라서 위를 올려다봤어요. 그때 딸이 급하게 내려와서 말했어요. 엄마, 민준이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나도 깜짝 놀라서 올라가 봤어요. 5살 민준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고 이마에 조금 상처가 났어요. 사위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봐요. 아래에서 손님들 소음 때문에 신경 쓰느라 아이들 제대로 못 봐서 다쳤잖아요. 뭐라고?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탓이야? 내가 아이들 제대로 못 봤으면서. 내가 반박하자 딸이 나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엄마,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예요? 애가 다쳤는데.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사위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딸은 내가 아이를 다치게 한 것처럼 대했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서로 말이 없었어요. 밤 10시쯤 사위가 가게로 내려와서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장모님,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아이들 안전도 생각해야 하고 저희 다른 데로 이사 가겠어요. 드디어 나왔네요. 협박이었어요. 내가 가게를 계속하면 자기들이 나가겠다는 거였어요. 딸과 손자들을 인질로 삼은 거죠. 그래, 나가. 내가 안 잡아. 나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사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는 저희 일에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아이들 교육비도 생활비도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인어른도 혼자서 다 하세요. 경제적 독립선언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몰래 도와주던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 각종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이제부터 혼자 다 운영할 거야. 너희들 도움 없어도 충분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동안 딸이 은행이며 세금이며 모든 일을 봐주고 있었거든요. 또한 정말 딸과 손자들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 때문에 가족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가게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는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70년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사위는 선언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어머니 집으로 가버렸어요. 딸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된 거예요. 2층에 올라가 보니 딸과 사위, 손자들이 쓰던 방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장난감들과 아이들 옷까지만 남아있는 방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어요.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요. 70살 할머니가 혼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3시쯤 구청 공무원 2명이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한도영 사장님이시죠?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신고? 무슨 신고요? 소음 및 악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근처 주민들이 고기 굽는 연기와 소음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민원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때 깨달았어요. 사위의 소행이었어요. 직접 민원을 넣거나 누군가를 시켜서 넣었을 거예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나요? 내가 물었지만 공무원은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가게를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환풍기를 더 크게 설치하시고 방음 시설도 보강하셔야겠네요. 2주 안에 개선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주? 그 많은 돈을 2주 안에 어떻게 구해요? 그날 저녁 단골 손님인 최 언니가 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나고 있어요. 사장님이 가족들을 쫓아냈다는 소문이. 내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위가 소문까지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걔들이 내 가게 없애려고 나간 거라고요. 내가 억울하게 말했지만 최 언니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사장님,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새벽에 가게 문을 열려고 내려가니 셔터에 빨간 페인트로 영업 중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썩은 계란이 던져진 흔적도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한 짓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CCTV도 고장났다면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사위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딸이었어요. 하지만 반가운 얼굴은 아니었어요. 초췌하고 지친 모습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건 나야. 내 남편이 나한테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분을 토하자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 오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직도 남편 편이었어요. 그럼 가게 셔터에 페인트 칠한 것도 내가 예민해서 보이는 거야? 내가 딸에게 셔터를 보여줬어요. 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내 남편이지. 또 누가 있어? 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설마 민수 오빠가 이런 일을? 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빠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한 거일 거예요. 끝까지 남편을 믿더라고요. 그날 밤 새벽 2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 유리창에 돌이 던져진 거예요. 철커덕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내려가 보니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돌멩이 하나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이번엔 참을 수 없었어요. 밤새 가게 앞에서 기다렸어요. 무릎이 아파도 참고 지켰어요. 새벽 4시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나타났어요. 뭔가를 던지려고 하는 순간 내가 뛰쳐나갔어요. 누구야? 내가 소리치자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도망쳤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설마 사위?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했어요. 어젯밤 내 남편 어디 있었어? 딸이 놀라며 대답했어요. 왜요? 집에 있었는데. 확실해? 네. 아이들이 아파서 밤새 돌봤어요. 왜 그러세요?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우연일 리는 없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내 가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분명 사위가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마지막 경고장이 날아왔어요. 구청에서 보낸 최종 통보였어요. 환경 개선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정지 예고. 3일 후부터 영업정지라고 했어요. 내 40년 인생이 3일 후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딸과 사위를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하자고. 이렇게 싸우다가는 정말 가족을 잃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 가게도 내 자존심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일이 진짜 마지막 날이 왔어요.
구청 공무원들이 오기 전에 딸과 사위를 불렀어요. 4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어요. 오후 3시 딸과 사위가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며칠 보지 못한 손자들이 낯설어하며 내 뒤에 숨었어요. 5살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왜 혼자 계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가게 정리하시고 저희와 함께 살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내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었어요. 민수야. 내가 사위의 이름을 불렀어요. 솔직히 말해봐. 셔터에 페인트 칠한 것도, 유리창 깬 것도, 구청에 신고한 것도 다 내가 한 거지?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지만 사위는 잠깐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했어요. 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왜? 내가 물었어요. 사위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장인어른이 너무 고집스러워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평생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았거든요. 딸이 사위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당신 미쳤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사위가 방어적으로 대답했어요. 당신도 가게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딸도 가게가 없어지기를 바랐던 거예요. 단지 직접 나서지 않았을 뿐이죠. 사위만의 독단이 아니었어요. 지영아, 너도 그랬구나.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엄마 걱정돼서 그랬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무릎도 아프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려고 하세요? 그때 5살 민준이가 갑자기 내 품으로 뛰어왔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그 작은 손이 내 뺨에 눈물을 닦아줬어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 작은 아이 앞에서 어른들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나는 민준이를 꼭 안고 말했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웠지? 민준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좋아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지키려던 게 정말 가게였을까요? 아니면 내 자존심이었을까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헷갈렸을까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함께 살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원하시면 가게도 계속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날 저녁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어요. 40년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바라보며 긴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내가 옳았을까요? 여러분,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뭔가를 지키려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꿈을, 어떤 사람은 가족을,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나는 4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왔어요. 내 청춘도, 건강도 모든 걸 바쳐서 말이에요. 하지만 뭔가를 지키려다 보니 더 소중한 걸 잃을 뻔했어요. 가족을 말이에요. 내가 가게를 지키려고 한 이유도 결국은 가족 때문이었는데 그 가족과 멀어지고 있었으니 참 아이러니하죠? 젊은 분들, 특히 사위나 며느리가 된 분들, 기억해 주세요. 나이 든 어른들의 고집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평생의 자존심과 삶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함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처럼 나이 든 분들. 때로는 내려놓는 것도 용기예요. 내가 평생 지켜온 게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가족이 힘들어할 때 내려놓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보호하려다가 질식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결국 내린 결정은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40년의 추억을 접고 딸과 손자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작은 김치찌개 가게를 다시 시작했어요. 딸과 사위도 도와주고 손자들도 할머니 가게라며 자랑스러워해요. 때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게 더 큰 걸 얻는 길일 수도 있더라고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가족은 더더욱 그래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족이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한 번쯤은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어른들의 꿈과 자존심도 존중해 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아픈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가족과 갈등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대화하다 보면 분명 길이 보일 거예요. 70년을 살면서 깨달은 건 결국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가게도, 돈도,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을 바라보며 맘껏 웃을 수 있었어요.